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단원 갑시다. 자, 이제 우리 헌법의 의미와 분류로 갈 거야. 헌법의 의미와 분류. 일단 첫 번째 체크할 거. 자, 헌법부터 봅시다. 너네 이제 헌법은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결국 이 정치화법 교재가 교과서는 모두 헌법을 그냥 풀어 쓴 거거든. 그래서 뭐라고 쓰면 되냐면, 자,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고법입니다. 자,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고법인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헌법의 내용이 단순하고 간략해요. 헌법의 내용이 너무너무 단순하고 간략해. 그럼 무슨 말이냐면, 봐봐. 앞으로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게 이제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너네 물어볼게요. 시대별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행복이란 개념은 같을까 다를까? 예를 들어 6.25 전쟁이 끝나 얼마 1950년대에는 일단 먹고 살면 행복한 거지. 의식주 해결. 근데 지금은 의식주만으로 행복의 기준이 아니잖아.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헌법에서는 그냥 행복이라는 의미만 나열했는데 너무 추상적이야. 단순하고 간략하고 추상적이라는 거야.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입헌주의라는 얘기는 헌법에 따라 통치를 해야 되잖아. 근데 헌법이 너무 추상적이고 간략하면 헌법에 따른 통치가 어렵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헌법의 의도에 맞게 세부적으로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헌법에 따라 통치한다가 입헌주의인데, 그럼 입헌주의를 실현하려면 결국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세부적인 법률을 만들어서 통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헌주의의 실현 원리는 결국 또 법치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나, 우리는 헌법이 최고법이 있는데 헌법은 너무 추상적이고 간략해서 그 헌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밑에 하위 법률로 세부적인 법규범으로 세부적인 법률을 만들어서 통치한다. 되지? 그리고 이 법치주의가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 무슨 주의와 무슨 법치와 무슨 법치로 나눠? 형식적 법치랑 실질적 법치로 나뉘더라. 그 정도만 확인하면 돼요. 자, 그러면 됐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단독 문제로 출제되는 건, 자, 헌법의 의미가 변천한 게 단독 문제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알아놔. 헌법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다시. 자,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 있고요. 고유한 의미의 헌법. 자, 두 번째는 자,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 있고, 자, 세 번째는 자, 현대적 의미의 헌법이 있어. 다시, 헌법의 의미는 고유한 의미, 근대적 의미, 현대적 의미. 그런데 자, 근대라는 표현 나오면 무조건 시민혁명 이후라고 그랬어요. 18세기라고 보면 되고요. 현대라는 표현 나오면 20세기 이후라고 보면 돼. 자, 근데 하나 더 체크해. 자, 미리. 자, 헌법은 꼭 알아놔. 자, 헌법은 두 덩어리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헌법 내가 프린트를 나눠줄 텐데, 헌법은 크게 두 덩어리가 있는데, 헌법에는 뭐가 규정되어 있냐면, 자, 첫 번째는 그 나라의 통치구조가 규정되어 있어. 그 나라의 통치구조. 자, 그럼 저는 물어봅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야, 의원내각제야?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지? 그리고 그런 내용이 쫙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어떤 기구들이 있고, 그 통치기구의 권한이 뭐고, 어떻게 견제를 하나,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의 덩어리는 뭐냐면, 국민의 기본권 내용이 들어가 있어. 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헌법은 그게 통치구조 관련된 내용. 또 하나는 국민의 기본권. 그런데 이 헌법에 이 두 덩어리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통치구조에 대한 규정만 있다가 시대가 바뀌면서 뭐가 추가된 거야. 국민의 기본권 보장 규범이 추가된 거야. 그럼 너네 물어볼게요. 자, 우리나라 지금 헌법이 있잖아. 대부분의 민주국가, 북한마저도 헌법이 있는데 조선시대 때 헌법이 있었니 없었니? 어쩜 이렇게 미안한데 무식하니? 다시, 야, 한국사 배웠잖아, 중학교 때. 조선시대 헌법 네 글자로 뭐야? 경국대전 있었잖아. 그래서 생각해봐. 조선시대 경국대전에는 뭐 의정부, 뭐 육조 이런 게 규정돼 있지. 근데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기본권이라는 얘기 있을까? 없단 말이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헌법이 처음 생길 때, 그때는 대부분 모든 국가들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었는데, 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뭐만 규정했냐면, 그 국가의 통치 구조에 대한 규정만 있는 거야. 통치 구조에 대한 규정만 있었어요. 또 조선시대도 경국대전 헌법이 있었고요.
영국의 유럽의 영국 같은 나라 처음에 헌법은 그 나라의 통치 구조만 규정하고 있었어.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헌법의 의미가 변천했다는 얘기는 다시 근대 시대가 됐지. 그럼 시민혁명이 발생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헌법에는 통치 구조에 대한 규정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다 이제 뭐가 추가됐냐면 기본권 중에 자유권이 추가되면서 헌법에서 자유권을 강조하는 거야. 그럼 포인트는 이거다. 헌법의 의미가 변천할 때는 시대별로 강조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건데 중요한 건 누적적으로 변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통치 구조를 규정하고 있었지. 그런데 근대적 의미의 헌법은 당연히 통치 구조에 대한 규정은 당연히 있는 거고 추가로 뭐가 강조된 거야. 자유권이 강조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시민혁명 이후에 자유권이 강조되면서 대부분의 모든 국가의 헌법에 기본권 중에 자유권이 들어가. 그런데 20세기 현대 들어왔더니 통치구에 대한 규정은 당연히 있어. 통치구조. 그 다음에 이제 자유와 평등은 보장이 되지. 그 다음에 보니까 20세기 들어와서 현대사회에서는 빈부격차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더라. 모르니까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여기다가 뭐를 추가하냐면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래서 사회권을 추가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헌법의 의미의 변천은 시대마다 강조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고, 자, 누적적으로 변화해서 근대는 통치구조 플러스 자유권 강조, 현대는 통치구조 자유권 거기다 뭐를 강조? 사회권. 그 사회권은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 이렇게 시험에 나올 거야. 알겠죠? 오케이. 시대마다 달라진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럼 잘 봐. 선택지가 이제 헷갈리려고 어떻게 나오냐면 잘 봐. 국가가 존재하는 곳에는 헌법이 존재한다. 그럼 이때는 어떤 의미일까? 국가가 존재하는 곳에는 헌법이 존재한다. 자, 조선도 국가였지. 자, 대한민국도 국가지. 조선시대에는 기본권 얘기는 없었잖아. 근데 뭐는 있었어? 통치구조의 규정은 있었잖아.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국가가 존재하는 곳에 헌법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고유한 의미의 헌법을 얘기하는 거야. 어떤 국가도 모두 고유한, 즉 통치구조에 대한 규정은 있으니까. 이해되니? 거기까지. 자, 그래서 자, 헌법의 의미 변천, 거기 고유한 의미의 헌법 봐봐. 국가가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존재하는 헌법을 말하. 그렇게 정리하고요. 근대 이유는 자유권 강조. 자, 오늘날의 헌법, 현대는 생존권적 기본권,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 사회권 강조. 되죠? 그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자, 이 사회권을 최초로 규정한 헌법이 있어요. 그래서 암기해야 돼. 교재 밑줄. 1919년에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되니?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뭐가 있냐면, 자, 헌법의 종류가 있는데, 자, 그 다음 밑에 심화학습 보자. 자, 헌법의 분류는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성문헌법이 있고, 또 하나는 불문헌법이 있는데, 자, 성문헌법이라는 얘기는 법 조문의 형식으로 문서화되어 있는 거야. 불문헌법은 따로 제정 절차도 없고 문서화되어 있지 않아. 그런데, 보면, 자, 성문헌법은 대륙법계라고 그러고, 불문헌법은 영미법계라고 그러지?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성문헌법은 주로 프랑스와 독일에서 등장했고요. 불문헌법은 영국에서 등장해서 청교도 애들이 메이플러를 타고 미국으로 와서 영국과 미국은 불문헌법이야.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 지배 받았잖아. 근데 일본은 누구랑 친했냐면 독일이랑 친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이야. 그치? 그것만 알면 돼. 그럼 성문헌법이라는 얘기는, 자, 성문헌법, 그래서 잘 봐. 일정한 입법 절차에 따라 조문, 법 조문, 문서로 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문헌법은 단계적 구조를 가져. 성문헌법은 단계적 구조를 가져서 법규범이 어떻게 나누냐면, 이거 한번 첫째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야. 가장 상위에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 그 밑에 명령, 그리고 그 밑에 조례, 자, 마지막으로 저 규칙이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꼭 하나, 법규범은 이렇게 5가지가 대표적인데 이게 다 단계적 구조를 가져서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배하면 안 되지. 그래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거 하나 체크하시고, 자, 복습하면, 자, 헌법, 법률, 명령은 대한민국 전체를 지배하는 거야. 하지만 조례와 규칙은 지방정부별로 만들어서 지방정부에만 적용되는 거. 그래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하위 법률과 상위 법규범이 충돌하면 그때는 반드시 상위법이 우선이라는 거. 그거 정도 체크하고요. 자,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 우리 지난주에 삼권 분립 기억나죠? 자, 삼권 분립. 권력 분립은 자, 삼권 분립인데, 자, 국가의 권력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입법권. 자, 두 번째는 행정권. 자, 세 번째는 사법권이야. 그럼 다시. 자, 입법권은 누가 가지냐면, 의회가 가지고요. 국회라고 하지, 일반적으로. 자, 행정권은 누가 가지냐면, 정부가 가지는 거고, 자, 사법권은 누가 가지냐면 법원이 가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입법권은 뭐를 하는 권한이냐면 법을 제정하는 권한이야. 또 법의 제정은 무조건 국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행정권은 정부가 가지죠. 우리는 정부를 행정부라고도 하고, 정부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자, 집행하는 권한을 가져. 지금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사법권은 법원이 가지면서 법원은 그 집행된 법안에 대해서 그 법을 적용하고 해석해서 적용하는 권한을 갖는 거야. 그럼 나중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의회가 행정, 그러니까 삼권 분립화에서는 끊임없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 그래서 나중에 디테일한 문제는 의회가 정부를 어떻게 견제하는지, 의회가 법원을 어떻게 견제하는지, 또 법원이 정부를 어떻게 견제하는지, 정부가 의회를 어떻게 견제하는지 디테일하게 배울 거고, 근데 중요한 거 잘 봐. 자, 그럼 봐봐. 법규범은 내가 의회가 만든다고 그랬잖아.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봐. 헌법이 가장 최고법이고 그 밑에 의회가 법률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자,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의회가 만든 법률이 아니라 행정부가 만든 법률이야. 쉽게 말해서. 의회가 아닌 행정부가 만든 법률인데 이 명령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자,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자, 시행 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자, 시행령은 대통령의 명령을 시행령이라고 하고 시행 규칙은 대통령 위에 각부 장관 있지. 또는 총리. 그치? 그래서 장관 또는 총리의 명령을 시행 규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그냥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는데 대통령의 명령이 시행령이고 대통령 이외 장관 또는 국무총리의 명령은 시행규칙이야. 그럼 둘 중에 또 누가 상위겠어? 당연히 대통령의 명령인 시행령이 상위 법규명이겠지. 자, 그런데 아니 우리가 봐봐. 삼권 분립에 의해서 법률은 의회가 만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명령이라는 법규범을 행정부가 만들었다고. 그럼 이건 왜 나오냐면 일단 이렇게 써도 요 명령은 위임입법이야. 위임입법. 자, 위임을 해서 누가 누구한테 위임한 거냐면 의회가 행정부한테 위임한 거예요. 의회가 행정부한테 위임했다. 자, 이제 왜 그런지 봅시다. 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4월 달에 돌아오면 세월호 사건 다시 이제 기억이 날 거야. 그럼 물어볼게요. 자,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진상에 대한 얘기가 많지 않아. 그럼 봐봐. 의회에서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어. 근데 우리나라에 법률이 엄청나게 많지. 그런데 너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려면 그냥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지. 아주 세부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면 특별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하고 그리고 위원들의 월급 이런 거 다 정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런 모든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법률로 제정하면 법 조문이 한 몇천 장이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입법부인 의회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데 어차피 그 법을 만들면 누가 집행하지? 행정부가 집행하지. 그러니까 큰 골경만 법률로 만들고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부 너네가 집행하면서 만들어하고 넘겨준 거야. 이해돼? 그게 바로 명령이라는 거야. 명령. 그러면 명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의회에서 위임한 거지. 그럼 그 의회에서 위임한 그 목적에 맞게 세부적인 법 문구를 명령으로 만들어서 시행한다. 그래서 위임입법이다라는 거 말한다.
그 너네가 의회가 원래 법률을 만들어야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에 명령으로 행정부에 위임을 했구나. 그래서 얘네들도 법규범의 강제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방정부의 법률이 조례야. 지방정부에도 의회가 있거든. 또 지방정부의 법률이 조례고,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또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정부에게 위임해서 니네가 집행하면서 실행해라 만든 게 규칙이야.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적용돼서 하위법규범은 상위법규범을 위하지 못한다. 또 다시 한번 강조. 이 법률은 하위법규범으로 헌법을 위배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해서 위배된다면 효력을 없앱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하는 거고, 다시 한번 암기합시다. 위헌 법률 심판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판한다. 누가 합니까? 헌법 재판소가 하는 거야. 헌법재판소. 수능에 무조건 한 문제 나오고. 자, 또 하나 있어. 자, 그럼 이제 헌법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는데, 자, 이것도 알아놔. 자, 하위법규범 중에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규칙이 있지. 근데 여기 하나 더 추가할게. 자, 처분이라는 게 있어. 자, 다시 처분은 뭐냐면 행정부의 결정이야. 그래서 노래방에서 청소년에게 술 팔다 걸리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구청에 내리잖아. 그거야. 그러면 이 명령규칙 처분은 상위 법규범인 법률과 헌법을 위배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명령규칙 처분이 법률 또는 헌법을 위배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위법, 자, 또는 위헌 여부의 심사라고 하고요. 명령규칙 처분의 위법, 위헌 여부 심사는 누가 하냐면 그냥 법원이 아니라 각급 법원이 합니다. 우리 나중에 배울 건데 법원에도 급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3심제라고 그러잖아. 그럼 1심을 하는 법원이 가장 낮은 등급의 법원이고요. 3심을 하는 게 가장 높은 법원이야. 그래서 나중에 배울 텐데 지방법원이라는 게 있고요. 가정법원 이런 게 있고 행정법원 이런 게 있거든. 그런 건 다 1심 법원이야. 일반적으로. 근데 2심 법원은 대표적으로 어디게? 고등법원 들어봤지. 그리고 최종심 3심 최고 높은 법원은 어디야? 대법원. 그래서 이런 명령규칙 처분 위법 위헌 심사는 그냥 행정법원, 지방법원, 그 다음에 가정법원 등등 각급 법원에서 하는데 우리가 재판도 3심제가 적용되잖아. 그래서 이게 심사도 3심제가 적용돼서 원칙적으로 심사는 각급 법원이 하지만 문제인데 최종 심사 그러면 최종 심사는 무조건 누가 한다는 거야? 대법원이 한다. 최종 심사가 제일 중요한 거야. 우리가 두 번째 한다. 왜?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수업 중에 암기하세요. 자, 그래서 자, 성문어법 대륙극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받고, 자, 이제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빨리 정리하고 갈게. 자, 입헌주의. 덥지 않니? 더워. 잠깐만 까놔. 니네가 지금 얼마나 열을 발산하는 줄 알아? 더워. 자, 입헌주의. 에어컨은 좀 오버인가? 너는 그거 알아? 원래 강사들의 꿈이 뭐냐면 단권 수업을 개강할 때 에어컨 트는 거거든. 학생 수가 많으면. 근데 우리 뭐 100명도 안 되는데 에어컨은 좀 에바지? 그치? 자, 입헌주의 의미 어려운 거 아닙니다. 헌법에 의한 통치야. 헌법에 의한 통치. 그 다음에 저기 두 번째 보면, 자, 입헌주의 시대적 배경에서 근대적 입헌주의, 현대적 입헌주의 있잖아. 자, 읽어보시면 돼요. 시험에 안 나오면 걱정하지 말고. 자, 헌법의 정치적 의도. 자, 생각해봐. 아까 내가 다시 헌법은 두 덩어리가 있다고 그랬지. 뭐뭐? 하나는 통치구조, 또 하나는 기본권 보장. 그럼 너네 물어볼게. 국가를 만들려면 국가를 만드는 게 먼저일까? 헌법을 만드는 게 먼저일까? 헌법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만 통치구가 규정돼야 국가를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 우리나라 광복절 언제니? 8월 15일. 그때 정부가 탄생했지. 제헌절은 며칠이야? 7월 17일. 헌법을 먼저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 국가가 성립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국가 창설. 어려운 거 아니죠? 국가를 새로 만들어. 헌법의 정치적 의의는 국가 창설이고 정치 생활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통합을 실현한다. 시험에 안 나와요.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요.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맨 밑에 별표 헌법의 법적 기능이 시험에 나와. 헌법의 법적 기능. 자, 첫 번째 밑줄 쳐야 돼. 최고규범.
그래서 헌법의 최고 규범하면 이 사례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최고 규범 성격에 세 번째 줄에 위헌법률 심판 있죠? 밑줄 쳐놔. 헌법은 가장 최고법이기 때문에 하위 법규범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되지. 그래서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자 조직 수권 규범 밑줄. 자 수권은 뭐냐면 네 글자로 써놔. 권한부여야. 권한부여. 그래서 헌법은 통치기구를 구성하는 각각의 조직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입법권은 의회에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40조에는 뭐라고 되냐? 딱 한 줄로 돼 있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러니까 국회에다가 입법권이란 권한을 헌법이 부여한 거야. 알겠죠? 권한 부여. 그 다음에 기본권 보장 규범. 이 세 가지.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제시문을 주고 기억, 니은, 디귿 밑줄 친 다음에 헌법의 법적 기능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 그럼 위헌법률 심판이면 무조건 뭐야? 최고 규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개인의 자유, 그러니까 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 규범이고 마지막으로 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러면 조직 수권 규범의 성격이 있겠지. 끝. 자, 그 정도 알면 돼. 그리고 자 27페이지에 심화학습의 켈전의 법당대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방금 다 설명했지. 복습하면서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거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거기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있지. 이게 이제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돼서 일단 타이틀 다 외워야 돼. 1번 밑줄 국민주권주의 28페이지 2번 자유민주주의. 자 다음 페이지 3번 복지국가의 원리. 자 4번 국제평화주의. 5번 평화통일지향. 6번 문화국가의 원리. 자, 타이틀 외우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제시문을 주고 가나 준 다음에 너네가 제시문 읽고 이게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찾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각각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는 수단들이 있거든. 그 수단들 매치하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자 1번 자 국민주권주의부터 봅시다. 자 국민주권주의의 의미부터 볼게. 28페이지. 자 국가 의사를 결정한 동그라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 하나야. 자 주권의 의미 한번 봅시다. 주권은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인데 내부적으로는 한 국가 내에서는 최고의 절대 권력이야. 근데 그 최고의 절대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거고요. 자 외부적으로는 독립성. 한 국가는 하나의 주권을 갖고 독립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최고성, 외부적으로는 독립성을 띱니다. 자 확인만 하면 돼. 자 그래서 이 관련 규정이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확인만 하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자 실현 방안 봐봐. 자 밑줄 쳐. 참정권 보장,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민주적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즉 국민주권주의는 이런 제도들을 통해 실현되거든. 별표 복수정당제. 일단 물어보자. 복수정당제라는 의미는 뭐냐면 한 국가를 구성하는 정당이 복수 2개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물어보자. 왜 복수정당제가 돼야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될까? 자 북한은 일당제지. 그럼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생각해봐. 보수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면 돼? 네, 일반적으로 국민의힘. 자 진보면 진보면 좀 애매해. 그럼 진보 중에서도 좀 좌쪽 끝에 있는 애들은 정의당. 그치? 좀 약간 중도 쪽 진보면은 민주당. 그쵸? 그러면 진보 중에 가장 우측에 아니 보수 중에 가장 우측에 있으면 대한애국당. 그치? 또는 결혼하면 1억, 이혼하면 2억 주는데 누구? 허경영. 오전에 한번 전화 왔더라고. 못 받았어. 받았어야 되는데. 경영이랑 통화했어야 되는데. 말했어야 되는데. 저랑 단일화 같이 저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정당이 2개 이상 존재해야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 그런데 복수정당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할 거거든.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원리에도 복수정당제가 있어. 이거 많이 물어본다는 거야. 복수정당제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원리의 공통점이라는 거 반드시 체크해야 돼.
그 다음에 자 2번은 자유민주주의야. 그러면 잘 봐.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간단히 생각해. 자유민주주의라는 얘기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거거든? 그럼 물어볼게요. 자유주의라는 얘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개인의 자유권을 강조하지. 그럼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국가 또는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면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빈부격차 어떻게 될까? 커지겠지. 그럼 빈부격차가 커진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평등한 거야, 불평등한 거야?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거잖아. 그래서 자유주의를 강조하면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의 문제점을 민주주의로 보완하는 거야. 민주주의는 국민 한 명 한 명의 주인에서 평등을 강조하거든. 또 반대로 평등을 너무 강조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왜냐면 국가가 간섭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거의 문제점을 뭐로 보완하겠다? 자유주의로 보완하겠다.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사고다. 요 정도만 알면 돼.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관련 규정 봐봐. 거기 관련 규정 4가지 반드시 체크하고요. 우리나라 헌법 조문에 나와 있는 조문을 보고 자유민주주의만 잡아내면 돼. 자, 헌법 전문에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밑줄 쫙 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주의구나. 4조 1항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 나오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입각감 평화통일정책. 그리고 8조 2항, 8조 4항 요거 묶어서 별표 치고요. 자,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밑줄, 민주적이어야 해요. 그래서 만약에 8조 4항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해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산된 정당이 있죠. 통합진보당. 과거 진보계열 정당들이 다 뭉쳐서 통합진보당을 만들었었거든. 근데 걔네들이 그때 이석기라는 사람 이번에 그 가석방어 나왔는데 말도 안 돼. 그때 대통령 누구 때요? 박근혜 대통령 때였는데 좀 얘기해 줘야 되나? 너네 박근혜 대통령 선거할 때 몇 살이었니? 9살? 너네 그때 기억나? 그때 대통령으로 누가 나왔냐면 여기 박근혜 대통령 나왔고요. 여기 문재인 후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누구 나왔냐면 이정희라고 나왔어. 이정희가 이제 통합진보당 인사였는데 이정희도 진보계열이지.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계열이잖아. 그런데 너네 봐도 알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말 잘해 못해. 잘 못해. 그래서 한때 별명이 수첩공주였잖아.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말 잘 못해. 문재인 대통령 되게 말이 어눌하지. 근데 이정희는 통합진보당 당대표였는데 서울대 법대는 말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TV 토론하는데 이정희가 이건 전 국민이 봤잖아. 박근혜를 잘근잘근 씹었어요. 당신은 독재자의 딸이야 이러면서. 박근혜 말로 밀릴 거 아니야. 거기다가 그랬더니 이제 박근혜가 1차 TV 토론에서 완전 완패를 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2차 토론에서 어차피 이정희 당신은 지지율 별로 안 나오니까 나중에 문재인과 단일화할 거 아니냐. 나오지 마 그랬더니 이정희가 박근혜를 째려보면서 전 국민이 보는데 전 당신 떨어뜨리러 나왔어요 이러면서 막 한 거야. 그래서 박근혜가 뭐 했는데 거기 당선됐잖아. 박근혜가 당선된 이후에 정치적 보복이 이루어졌어. 통합진보당 이정희가 소속된 통합진보당을 간첩을 몰아가지고 해산시켜요. 그래서 그때 통합진보당 산하 그 조직원들이 남한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간첩 활동을 했대. 근데 무기가 뭐냐면 그럼 국가를 전복시키려면 무기가 기본적으로 대포, 뭐 탱크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 압력밥솥 살에 안에다가 못을 집어넣고 그걸 폭파시키려고 했다. 그 나중에 나왔는데 실체가 없었어. 근데 국정원 개입해서 몰아붙였지.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완전히 그때 해산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근데 이석기라는 사람은 빨갱이가 맞고 실제로 좀 정치적 성향이 그쪽이야. 나도 아는데 일단 이래서 통합진보당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정당이 해산된 경우가 공산주의적 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 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8조 2항과 8조 4항 나오면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되면 정당 해산 심판을 통해서 해산할 수 있다. 근데 해산한다 옆에다 쓰자. 그럼 정당 해산은 누가 결정하게요? 헌법재판소라고 쓰세요. 또 뒤에서 배울 거야. 그래서 실현 방안에는 법치주의,
그 다음에 적법 절차, 권력 분립, 사법권의 독립 어려운 거 아니고요. 별표 복수정당제. 꼭 외울 건 복수정당제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실현의 공통점이다. 됐죠? 자, 어려운 거 아니고. 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복지국가의 원리야. 자, 복지국가의 원리 봅시다. 자, 의미 봐봐. 국민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부여하고 밑줄 짝 사회권을 보장하는 헌법 원리입니다. 자, 등장 배경은 빈부격차 끝.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빈부격차. 따라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요청됐고 관련 규정 봐봐. 자, 헌법 전문에 밑줄 쫙 쳐.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34조의 밑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리고 119조 2항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절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자, 밑줄 짝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밑줄. 이게 바로 뭐냐면 너네가 가끔 대선 때마다 듣는 경제 민주화 규정 조항이야. 경제 민주화 조항. 그래서 이런 내용 나면 무조건 못 찍고 가는 거야. 사회권 복지국가의 원리. 오케이? 자, 실현 방안. 자, 거기 있죠. 특히 뭐 최저임금제 또는 뭐 여성 및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이런 것도 뒤에서 다 배울 거고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자, 이제 국제평화주의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심화 문제로 출제가 돼. 자, 확인하고 밑줄 써줄게. 자,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제평화를 지향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함정 빠지면 안 된다. 얘들아, 국제평화를 지향하려면 전쟁을 인정할까 부정할까? 야, 근데 많이 생각해봐. 남들이 딱 북한이 쳐들어왔어. 평화를 위해서 가만히 있어? 그건 안 되잖아. 그래서 꼭 하나 국제평화주의에 의해서 침략전쟁은 인정되지 않아. 하지만 무슨 전쟁은 인정되냐면 방어전쟁은 인정이 됩니다. 침략전쟁은 인정이 되지 않지만 방어전쟁은 인정이 되고요. 국제평화주의에 의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해 주는데 중요한 건 그냥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표현 꼭 알아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해 줘.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우리 국민에 대해서 A, B, C의 혜택을 주면 우리도 똑같은 A, B, C의 혜택을 주자는 거야. 그래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의 지위 보장. 오케이? 그럼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여행 가면 미국에서 참정권 있니 없니? 없지. 마찬가지로 미국인들도 한국에선 참정권이 없어. 그치? 그런 거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외국인의 지위 보장 받고요. 자, 국제법을 존중합니다. 자, 이제 국제법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이제 국제법이 있는데 자, 이 표현 좀 알아놔. 국제법에 법원이 있어. 자,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한자로 뭐 지방법원, 행정법원 할 때 그 장소적 의미의 법원이 아니라 법의 존재 형식을 얘기해. 국제법이 어떠한 형식으로 존재하냐. 그래서 국제법의 법원은 법의 존재 형식이야. 그러면 국제법은 어떤 형식으로 존재를 하냐면요. 세 가지 형식으로 존재를 하는데 자, 첫 번째는 너네가 익숙하게 들어본 조약이 있는 거야. 조약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국제관습법이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법에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제법은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으로 존재하는데 이건 마지막 16단에서 디테일하게 배울 텐데 자, 조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국가 간의 문서로서 서명한 거야. 그래서 국가 간의 서명이 이루어지면 그게 조약이 되고 그 서명한 국가에만 강제력이 있어요. 그럼 너네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자, 한미 FTA가 있지. 그럼 FTA는 뭐의 약자냐면 자유무역 협정의 약자거든. 협정도 조약에 포함돼서 자, 조약은 문서로서 서명한 건데 거기에는 뭐 되어 있냐면 협정도 조약이 되는 거고 자, 협약도 조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정서도 조약이 돼요. 그래서 교토의정서 이런 게 있어요. 이름 일단 알아놔. 그래서 협정, 협약, 의정서 모두 조약의 일종으로 국가 간의 문서로 서명한 거고 중요한 건 구속력이 있는데
서명할 국가에만 구속력이 있다. 자, 두 번째, 국제관습법은 국제사회의 오래된 관습, 관행이 법규범으로 효력을 인정받은 거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름만 알아놔. 지금 외울 필요 없고 외교 간의 면책특권, 정치범의 불인도의 원칙, 그 다음에 뭐 포로의 뭐 인도적 대우 이런 것들 있지? 자, 이건 문서화되어 있지 않지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구속력이 있어요. 그리고 조약과 국제관습법을 먼저 적용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이 없다면 보충적 최후의 수단으로 법의 일반 원칙, 문명국이라면 누구나 승인하는 뭐가 있냐면 나중에 배울 거야. 뭐 신의성실의 원칙, 손해배상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이런 거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문명국이라면 누구나 승인하는 법규범으로서 보충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세 가지 외워야 돼. 국제법의 법원, 국제법의 존재 형식은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으로 존재하는데 얘네들은 모두 국제평화주의에 의해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잘 봐. 국제평화주의에 의해서 국제법은 헌법과 동일한 효력, OX. 야, 다시 법규범 순서에서 헌법 아래 법률이잖아. 국내법은 법률이라고. 그럼 헌법은 더 상이지. 그래서 국제법은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지 헌법과 동일한 효력이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이 국제법도 헌법에 위배되면 무효로 만들어야 돼. 이거 꼭 암기하자. 국제법은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다. 그러면 이런 내용 나면 무조건 헌법의 기본 원리는 뭐라고? 국제평화주의.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관련 규정 봐봐. 헌법 전문, 뭐 세계평화 110의 이바지 5조 1항 침략전쟁 부인. 관련 규정 5조 1항 침략전쟁 부인. 그럼 그 얘기는 방어전쟁을 인정하는 거지. 자, 6조 1항에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자, 조약 밑줄치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제관습법을 얘기하는 거야. 국내법과 같은 효력. 그리고 6조 2항에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옆에 씁시다. 상호주의. 외국인의 지위 보장은 상호주의. 자, 실현방안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 쫙 보시고요. 자, 평화통일 지향 볼게. 의미, 배경, 관련 규정, 실현방안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 그치?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자, 관련 규정 66조 4방 봐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그래서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 중에 뭐가 있냐면 평화 통일이 있다고. 그럼 너네 물어볼게. 자,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너네 봐봐. 우리나라가 전쟁이 언제 끝났지? 53년 7월 17일. 이미 질문이 잘못됐어. 전쟁이 안 끝났지. 1953년 7월 달에 휴전한 거야, 종전한 거야? 휴전한 거야. 종전이 아니라고. 그럼 얘들아, 휴전이라는 얘기는 전쟁이 쉬고 있는 거니까 언제든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봐봐. 우리가 통일은 나중 얘기고 통일은 안 될 수도 있고 나도 통일에 대한 생각은 없는데 일단 한반도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는 일단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종전해야 돼요. 종전. 그리고 이제 냉전 시대가 끝났죠. 너네 물어볼게.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전쟁하면 누가 이기게? 맨날 보수신문은 북한 이긴다고 그러잖아. 6.25 때라면 북한이 이기지. 왜냐면 너네 그거 알아? 북한 젊은이들은 군대 10년 이상 가는 거? 너네 한국에 태어난 거 행복한 줄 알아. 한국이 군대 18개월밖에 안 가지. 18개월 더 줄일 거야. 그리고 월급 줘 안 줘? 월급 주지. 월급 지금 병장은 60만 원 주거든. 근데 오늘 윤석열이 공약 내걸었지. 젊은이 인기 떨어지니까 200만 원 준대요. 그리고 기간 단축하고 그 다음에 200이면 괜찮지. 200이면 18개월 동안 2일은 28에 16 3,600 정도 만들어 나오네. 이건 군대에서 쓸 일이 PX밖에 없어. 야, 씨발 아무리 처먹어도 3,600만 원어치를 먹겠니?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럼 돼지 새끼가 더 나오는 거고. 그 결론은 뭐냐면 지금 60만 원만 돼도 나올 때 한 1,000만 원 만들어 놔. 그러면 나와서 뭐 학원을 다니는 거 도움이 될 거 아니야. 근데
군대 월급이 이렇게 줘야 되는 게 맞는 게 나 때 얼마 받은 줄 알아? 나 지금 느끼는 거 8,000원. 한 달에요? 그럼 하루였겠냐? 난 8,000원 받을 때 얼마나 열받았냐면, 자, 봐봐. 군대 내가 지원한 거야, 끌려온 거야, 솔직히. 끌려왔는데 돈을 줘야지. 그러니까 지금 좀 생각이 많이 바뀌는데, 군대는 지원한 게 아니고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징병제로 끌려왔잖아. 그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줘야 돼. 그리고 이제 휴대폰 자유화된 거 알지? 이건 정말 잘한 거야. 아니 휴대폰을 사용하면 군사력이 무슨 군사력이 떨어져. 휴대폰 쓴 다음에 가혹행위가 줄어들었어. 왜? 집에 이럴까 봐. 야간에 계속 하니까. 그리고 다행히 너네 지금 잘 기억 인정 못하지만 특히 여학생들 봐봐. 나중에 너네가 이제 엄마가 다 아들 새끼가 군대 가면 그때 절실하게 느껴요. 군대 가서 왜냐면 사망사고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가혹행위도 많고. 나도 군대에서 얼마나 처맞았는데 우리 때는 진짜 잠깐만. 얼마나 많아. 나쁜 새끼 씨. 그래서 막 일을 갈았어. 제대하면 진짜 쫓아가 죽여버렸는데. 너네 그 드라마 DP 봤어? 하여튼 보면 알아. 진짜 말도 안 되는 군대였는데 하여튼 뭐 군대가 뭐 부작용만 있는 건 아니고 아니다. 난 긍정적인 작용 군대가 없다. 근데 좋은 거 딱 하나 있어. 초반 6개월 동안 정신 차려. 나도 막 살아온 인생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하면서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지 말아야지 했는데 6개월 지나니까 똑같아지더라고. 군대가 잘못된 게 뭐냐면 잘 봐. 우리나라 군대 문제점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되게 권위적이야. 그리고 군대 문화가 남아있지. 옛날 가혹행위.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 군대에서 짱이 병장이잖아. 근데 그 병장이 노력에 의해 달성한 계급이냐 아니면 짬밥에 그냥 자연스럽게 얻은 계급이야. 그냥 어떤 노력에 의해 달성한 계급이 아니라 시간이 지났던 얻은 계급이고 군대에서 거의 왕처럼 행동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한번 그 권력을 맛봤잖아. 군대에서. 그 사람이 그걸 잊지 못하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야. 군대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게 맞고 군대 얘기 왜 했지? 하여튼간 나쁜 새끼 그 새끼 쫓아다닐 거야. 죽기 전에 쫓아가가지고 물어볼 거야. 너 그때 나 왜 때렸어? 그럼 분명히 그런다? 기억이 안 나. 분명히 그럴 거야. 하여튼 그래서 종전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6.25 때는 백병전이었잖아. 사람만 쪽수 많으면 이겨. 하지만 지금 전투는 너네 미국이 이라크랑 아프가니스탄 전투하는 거 보면요. 일단 먼저 비행기랑 위성으로 미사일 미친 듯이 쏟아붓고 사람들은 그 육군 땅개들은 들어가서 그냥 그 후처리만 하거든. 결국 북한이랑 우리나라 전쟁 나면 누가 더 첨단 무기가 더 많은지에 따라 결정날 수밖에 없어. 야, 육군 수 많은 건 중요하지가 않아. 북한에다 특전사가 아무런 의미 없어. 미사일 쏴도 난리 칠 텐데. 근데 북한은 지금 어느 정도냐면 못 살잖아. 경제가 어려워서 비행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PC방에서 해요. 기름이 없어서 비행기를 못 띄워. 맨날 PC방에서 모의 훈련해. 그리고 탱크들이 야간 적외선 카메라가 없어서 밤에는 못 돌아다녀. 무기가 6.25 때 무기 칼빈총 그대로 쓰고 있다고. 전력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국방비가 1년에 30조 정도 되거든? 북한 전체 GDP의 3, 4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전쟁 나면 그리고 우리나라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고요. 근데 보수는 안보를 기반으로 하지. 그리고 항상 불안감을 조성해야 되잖아. 그 너네가 잘 판단해야 돼. 그리고 김정은이 바보니? 전쟁 나면 김정은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럼 자신의 모든 권력이 날아가는 전쟁을 하겠어? 전쟁은 안 나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욕먹겠다. 일단 얄수도 이제 조심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하자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북한도 우리도 지금 둘 다 공통의 관점은 종전선언을 하자 이거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끝나기 전 어떻게 돼? 이것까지는 하고 나가려고 해. 근데 또 보수들은 엄청 난리치는 거지. 나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보수가 되지만 일단 이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 전쟁은 끝내야지 일단. 휴전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아직도 휴전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 근데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옛날에 막 연평도 포격 나고 이럴 때 외국인들은 난리 나거든? 근데 한국 사람 별로 신경 안 쓰잖아. 북한 또 일어나 보다 이러고.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이게 왜 위험하냐면 너네 그 남학생들 군대 가지? 군대 가서 만약에 북한이 만약에 이상한 행동하면 제대가 늦어져요. 내가 제대가 14일 밀렸잖아. 김일성 죽어가지고. 와, 제대 이틀 전에 김일성이 죽은 거야. 내가 죽여버릴 뻔했어, 김일성. 그래서 내가 30개월, 군대 30개월 근무했거든. 그리고 31개월 하고 나왔어요. 하여튼,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체크하시고, 어떡하냐, 군대 가야 되는구나.
불쌍한 놈. 그 여학생들도 나는 군대 갔으면 좋겠어. 6개월만. 6개월 동안 가서, 왜냐면 그게 돈 한 200만 원 주면 갈 만하지 않을까? 200 플러스 뭐 할까? 뭐 1년 동안 미용실 커트 무상 제공, 뭐 이런 거. 파마 무상 제공. 괜찮지 않나? 6개월은 좀 깨닫는 게 있더라고. 난 훈련을 6주 해가지고, 어머님이랑 되게 나이 들면서 대면대면해졌는데, 이제 훈련 끝나고 이제 어머님이 오신 거야. 나 엄마 앞에 온 적이 중학교 이후로 없거든. 근데 갑자기 엄마를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빵 터지더니 엄마한테 자 이제 딱 오면 이제 훈련 끝난 다음에 어머니 오시자 딱 서 있잖아. 그러면 위에서 시켜. 엄마 보자마자 경례해야 돼. 그래서 나도 옆에서 장교들 보고 있으니까 딱 경례하고 필승 이병 문병 해야 돼. 필승 이병 30분을 올랐네. 자 그럼 됩니다. 자 평화통일제는 그 정도 보고요. 6번 봐봐. 다음 페이지 문화국가의 원리.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돼. 그래서 특별히 고민하지 말고 이 6가지 원리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테마 3번 헌법에 의한 원리는 간단히 끝낼게. 자 이제 자 기본권 보장은 10분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 합시다.